안녕하세요. 요즘 모 대기업 회장의 이혼 얘기가 세간의 화제죠. 재산 분할로 1조가 넘는 돈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참 그 뉴스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단순히 1조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힘들 때 정말 곁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을 언제든지 내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새로운 여자한테 빠져서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재벌집에만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재벌 발끝도 못 따라오는 집에서도 그런 우스운 일이 생겨요. 맞아요. 말씀드리기 창피하기도 한데 바로 저희 집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말하기도 창피한 거 왜 사연으로 제보하냐 하시면 물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나만 왜 혼자 이렇게 움츠리고 살아야 하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멀쩡히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남의 남자 탐한 상간녀도 아닌데 누구한테 뭐가 창피해서 이렇게 숨어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혀야 하나 억울해서 어디다 풀고 싶어요. 사연 제보라고 했지만 거의 제 성토회장이 될 것 같네요. 가정을 포기한 한심한 인간, 그리고 그런 한심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던 상간녀까지 이미 그 정신 나간 두 인간들 인생 제가 제대로 납작하게 밟아주긴 했지만 평생 그 죄를 잊고 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 보냅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저에게 준 상처보다 배로 돌려받길 바래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남편분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아니, 남자 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어떤 분은 재력을 1순위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성격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외모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전 그 중에서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얼굴만 잘생기면 성격이 개차반이어도 괜찮은 거냐 하시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자고 생각했고, 저희 남편 역시 어디 나가면 원래 나이보다 한 4~5살은 더 먹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외모는 영 꽝이긴 해요. 살면서 몸매 관리 한 번 안 해봤다고 배도 불뚝 나와 있고요.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두 분이 부부가 맞냐 물어보는 질문도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굳이 왜 못생긴 남자를 골라서 만나냐 하냐면 저한테도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들, 그러니까 얼굴값 하는 남자들한테 제대로 당했던 지난날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다 늙어서 볼품없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모 못났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 또 학교도 공과대학을 나왔거든요. 왜 공대의 얼굴 예쁜 여자는 졸업할 때까지 과제 한 번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알아서 다 해바친다고요. 100% 사실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정말 예쁜 외모 덕에 많이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뭔가 외모가 더 좋으니까 덕을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무기 삼아 이용하고 그랬던 건 절대 아니고요. 외모가 좋으니 나쁘지 않다고 하는 정도였어요. 당연히 주변에 이런저런 남자들도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던 학과 동기는 저를 부모님 회사 모델로 세워주겠다고 입 빨린 소리를 하기도 했었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 자기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와서 자리만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선배들도 많았고요. 얼핏 생각했을 땐 그래도 못생긴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하지만 아니요. 예쁜 건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좋은 것과는 별개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외모가 곧바로 성공이나 행복으로 직결되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걸 잘 운용하지 못하면 나쁜 길로 빠지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살면서 굳이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싶은 귀찮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 있어요.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당시에 대학생 용돈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명품 가방을 몇 개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전 솔직히 보면서 저걸 본인 돈으로 샀을 리가 전혀 없고 짝퉁일 거다 생각했거든요. 친구 능력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친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기껏 해봤자 1년 내내 알바해야 저 가방 하나 살까 말까인데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친구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너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냐고요.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는 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네 집이 부자라서 다 사준 거라고요. 질투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부럽잖아요. 더군다나 제 절친한 친구였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방학 때 연락을 했는데 잘 안 받았던 이유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그랬던 거라고 해요.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바빴냐니까 야간에 술집 나가서 서빙 같은 걸 했대요. 서빙이면 서빙이지 서빙 같은 건 또 뭐람 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하게 살았던 건지 친구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주변에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괜찮으면 일 한번 해보겠냐고요. 사실 일 그렇게 안 힘들어. 그냥 대학교에서 MT 가는 기분으로 출근한다니까?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다 친절하고. 출근도 너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돼. 2시간 해도 되고 4시간 해도 되고. 안 그래도 너 월세랑 이것저것 내고 나면 용돈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대학에 올라와서 독립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칼같이 그러셨거든요. 몸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독립해야 한다고. 좀 혹독하긴 했지만 대학에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썼어요. 물론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기껏해야 학교에서 소개받은 조교실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어서 뭐 큰돈이 되는 건 아니었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돈 욕심 나죠. 거기다가 생전 들어보지도 않은 명품 가방을 흔들면서 거기서 일하면 이런 거 너도 금방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면접이나 한번 볼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마침 잘 됐다고 오늘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 한 명이 그만둬서 대타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왕 면접 보러 간 김에 네가 일 좀 도와주면 금방 붙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하니까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니까 믿고 갔죠.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술집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해요. 무슨 나이트처럼 앞에 지키는 사설 경호원들도 서 있고 친구 말로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술집이라 그렇다고는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아, 그 말로만 듣던 여자들 불러가지고 술 마시는 업소구나 하는 걸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언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 높은 구두를 신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친구한테 아는 척을 하고 저는 친구를 붙잡고 그랬어요. 너 왜 이런 데서 일하냐고요. 아니야.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여긴 그런 가게 아니야. 네가 여기서 알바한다고 그러면 사장님이 옷도 편하게 그냥 청바지 티셔츠 입고 다녀도 된다고 했었다니까? 내가 그런 일이었으면 너한테 소개를 시켜줬겠어?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어깨에 팔을 사악 두르고 저희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친구가 사장님하고 부르는 그 여자분은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서빙을 하는 여자들보다 더 진하더라고요. 알바생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래도 술이라도 한 잔 내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희를 다짜고짜 손님들이 이용하는 룸으로 데려가 앉히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친구도 막 붙잡고 그래요. 알겠어, 알겠어. 사장님 얘가 이런다니까요. 너 아르바이트 하기 싫어하는 거 아주 잘 알겠고, 나도 싫다는 애한테 더 고집 부릴 이유도 없지. 그래도 사장님이 오랜만에 친구 데려왔다고 이렇게 술도 다 사주시면서 먹고 가라는데, 이거 거절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응? 어? 네가 같이 마셔줘야 나도 오늘 일찍 퇴근하지. 하루만 나 좀 살려줘라, 응? 건전한 곳인지 불건전한 곳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친구도 저보고 술 딱 한 잔만 하고 가라고 술 마시고 취하면 사장님이 일찍 퇴근시켜 준다고 하고 그 사장님이라는 분도 이미 술이며 안주며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사람 마냥 들고 들어오시는데 자리를 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사람을 정신없이 만드는 게 수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자리에 앉혀두면 본인들이 꼬드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사장님까지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됐어요. 제가 또 술이 약하거든요. 혹시라도 취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입만 대고 홀짝홀짝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없이 건배를 하고 이거 원샷 못하면 오늘 아르바이트 땜빵을 해줘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몇 잔을 그냥 순식간에 꿀떡꿀떡 마셔버린 거예요. 취해서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보니까 꽤나 취한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술을 마시던 사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얼굴도 참 예쁘고 몸매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꽁꽁 숨기고 다니냐고요. 그러면서 나가더니 화장품 파우치랑 옷이 몇 벌씩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알바 친구라서 선물로 주는 거라면서 저한테 옷을 쥐어주고, 친구는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한 벌 갈아입고 와보자면서 제 팔짱을 끼고 화장실로 질질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옷을 입고 나와 보니까 또 앉혀놓고 막 화장을 하고, 술이 들어가서 슬슬 취할 것 같은데 정신없이 화장을 받고 셋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꼭 제가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옷은 괜찮다, 안 주셔도 된다, 극구 거절을 했는데 다 동생 같고 예뻐서 챙겨주는 거라면서 기어이 제 손에 쇼핑백을 쥐어서 보내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여기 그렇게 나쁜 일 하는 곳 아니라고. 아르바이트 하면 이렇게 예쁜 옷도 맨날 입을 수 있고 화장도 맨날 사장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그냥 돈도 벌면서 공주놀이 한다 생각하라고요. 이게 정신이 좀 온전했으면 제가 거기서 딱 잘라서 아니라고 거절을 했을 텐데, 술이 취하고 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정신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비는 친구만큼 챙겨줄 테니까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친구 통해서 연락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도 택시를 타러 가는 내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러요. 너무 취해서 도저히 못 걸어가겠다 싶어서 택시를 탔는데 제가 그런 웃기는 주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제 자취방이 아니라 본가로 택시를 타고 가버린 겁니다. 부모님이 완전 난리가 났죠. 다 큰딸이 늦은 저녁에 그것도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면서 거실로 들어오는데 꼬라지가 딱 술집에서 일하는 것 같은 모양새였으니까요. 눈화장은 다 번져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니까 부모님이 속은 끓어오르는데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방에서 그대로 기절해서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본가 천장을 보고 머리를 빡빡 쳤죠. 속은 아직도 울렁거리는데 거실로 나가보니까 부모님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앉아 있었어요. 냅다 무릎을 꿇고 어제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명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제 얘기를 듣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너무 간섭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혹시라도 나쁜 길로 빠졌을까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다시는 술 취해서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도 펑펑 울면서 빌었죠. 다행히 제가 그런 쪽으로는 사고를 칠 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는지 부모님도 순순히 저를 보내주셨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다 싶은 거 있죠? 제가 만약에 그날 취해서 택시 타고 제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 얘기를 했으면 정말 술김에 그곳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워낙 언변도 좋고 정말 저 생각해서 아르바이트 자리 소개시켜 주겠다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요. 다행히 취한 제가 본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부모님한테 등짝 한 대 3개 얻어맞고 빨리 정신 차릴 수 있었죠. 학교에 돌아가서 어제 잘 들어갔냐는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쇼핑백으로 머리통을 후려 갈겼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진짜. 네 인생 골로 가는 거 신경 안 쓰는데 왜 나까지 그런 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너 네가 일하는 거 진짜 당당해? 지금 여기 쳐다보는 애들 앞에서 너 무슨 가게 나가서 무슨 일 하는지 네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얘기해도 괜찮아? 네가 어제 그랬잖아. 나쁜 일 아니라고. 잘됐다. 그럼 내가 얘기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색이 돼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머리 밀리고 쫓겨날 수 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래요. 친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오로지 머릿속으로 저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대학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딱히 소문을 낸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머리가 희끗하게 센 거의 할아버지에 가까운 남자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오빠 오빠 소리를 하면서 쇼핑하는 걸 누가 본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성격 좋다고 소문난 제가 이제는 친구 취급도 안 하고 완전히 개무시를 하길래 그 친구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다들 추측만 했었는데 그 목격담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절교를 한 이유가 친구가 원조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다. 이런 소문이 학과가 뭐예요? 학교에 쫙 돌고 그 친구는 대학교 3학년 땐가 결국 애들 쳐다보는 시선을 못 견디겠는지 자퇴서를 냈어요. 성격도 좋고 한때는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망가졌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질 뻔한 것을 겨우 탈출했는데 제 인생의 첩첩산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어쨌든 알바를 해야 하는 건 사실이었고 그때 그 일을 겪고 났으니까 괜히 알바비를 높게 챙겨준다는 가게가 다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어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마침 학교에서 학생 조교라고 해서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 선생님의 일을 보조하는 그런 학생을 구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이 워낙 많아서 조교님들이 그 교수님들을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일을 학생 조교한테 넘길 요량인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수님들한테 눈도장도 찍어 놓을 수 있고 일도 사무직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게 일종의 장학생 개념이라서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랑 비교를 해봐도 임금이 꽤나 높은 편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수업이 비는 날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까지. 이건 어떻게든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자기소개서를 10페이지 넘게 써서 학과 사무실로 쫓아가 제발 저 한 번만 써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고 그때 들어온 새로운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냥 뽑아주자면서 그렇게 어이없게 아르바이트를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없었는데 담당했던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뽑히는데 지대한 공을 세워주신 그 교수님은 30대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임용이 되신 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전공 교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학원 수업 위주로 진행하셨어요. 교수님들은 박사 생활하고 포닥 생활하는데 워낙 힘들어서 일찌감치 괜찮은 집안의 여자랑 결혼을 해서 내조를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아직 결혼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과에서도 여학생들한테 은근 인기가 많았거든요. 얼굴도 잘생겼지, 성격도 좋지, 직업도 교수에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하지. 학생이랑 제자 사이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교수님에게 질문한답시고 찾아오는 여학생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문난 교수님의 로맨스에 제 이름이 거론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워낙 일을 하면서 옆에서 보기만 해도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분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수님이 저만 좀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너 그거 도끼병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교수님 근처에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한테 관심을 주겠냐 했었는데 제가 암만 바보라도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도 못할 정도겠어요. 항상 제가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때문에 고생 많다면서 차를 태워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가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둘이서만 밖에서 밥을 먹다가 누가 보기라도 해서 괜한 오해를 하면 어떡하냐는 제 말에 오해하면 오해하고 내버려두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저도 괜시리 호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말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하고 일하고 정신없이 바쁠 텐데 뭐 수업조차 조사하러 가야 하는데
생각이 났다면서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근교에 좀 갔다 오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일 때문에 가신다는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는 생각 반, 주말에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신 게 꼭 데이트 신청 같아 설레는 마음 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푼수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일을 하러 가시는 거라고 하시더니 코스를 보니까 완전 데이트나 다름없더라고요. 레스토랑에 가서 제 돈 주고는 절대 못 사 먹을 비싼 요리를 사주시고 사람이 많이 없어 조용한 카페에 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요. 괜히 기분이 들뜨고 설레더라고요. 학교에다가는 비밀로 하고 우리 한번 만나볼래? 나도 옆에서 오래 지켜봤지만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꼭 이 학생, 저 학생한테 다 이러고 다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도 이런 마음이 든 건 정말 죽어도 네가 처음이야. 커피잔을 쥐고 있는 제 손 위로 큰 손을 덮고 손등을 만지작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을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데이트는 저희 집이나 사람들이 많이 없는 장소에서 하자고 그러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연애가 시작됐어요. 확실히 어른과의 만남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 다 사주시려고 하고 고가의 선물도 척척 안겨주고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친구랑 뭐가 다른지 모르고 그렇게 속 빠진 사람처럼 살았네요. 저희의 비밀 연애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거든요. 교수님과 연애하는 걸 들켰냐고요? 차라리 들키기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학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크도 없이 어떤 여자분이 막무가내로 사무실을 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이름을 확인하고 들고 있던 커피를 제 머리 위로 냅다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뜨악해서 쳐다보고 한 번 본 적 없는 이 사람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억울한 마음에 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때 그 여자 뒤로 교수님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자는 얘기를 그 여자분을 붙잡고 하더라고요. 젊은 애랑 붙어먹으니까 좋니? 너, 네 제자들이랑 이딴 짓거리 하려고 나한테 혼인신고는 안정기 접어들면 그때 하자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정말 더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네 딴 놈 애를 가졌다는 게 너무 싫고 수치스러워. 알아? 순식간에 그렇게 저는 교수님의 내연녀로 낙인 찍히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분이 풀리지 않아 교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따귀를 올려붙이는 여자분. 그리고 커피를 뒤집어 쓴 제가 괜찮은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제발 용서해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교수님. 그제야 모든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것을요. 정말로 전 몰랐어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교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제가 마치 꽃뱀처럼 자기를 먼저 꼬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짓거리나 싶어 저도 그동안 속았던 것이 억울해서 따귀 한 대에 더 날렸죠. 그래도 저에게 찍힌 그 낙인은 절대 지울 수가 없었죠. 한동안 학교가 정말 난리였어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이런 일로 자퇴를 하게 되면 영영 인생이 꼬여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는 학교에 갈 때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 끼고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하길 빌면서 그렇게 등교했었습니다. 물론 졸업하기 직전까지 제 이름이 어딜 가나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히려 젊은 교수를 꼬신 여학생 타이틀이 붙으면서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교수가 넘어갔냐 하면서 일부러 접근해 오는 남자들까지 있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남자라는 존재에 환멸이 났겠어요. 아, 그 교수님요? 당연히 지 손으로 관뒀죠. 알고 보니까 결혼식만 안 올렸지 이미 오랫동안 연애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동거까지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라고요. 부인한테는 애 딸린 유부남이라고 소문이 나면 부교수인 본인이 정교수로 임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설득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필사적으로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밤늦게 저랑 연락하던 걸 보고 제 이름을 알아내 학교를 찾아왔던 거고요.
이게 다 사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교수라는 타이틀에 속아서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제 탓이죠.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고 뭘 억울해하겠어요. 그렇게 쫓기듯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여초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직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일부러 화장도 안 하고 다녔고요. 괜히 남자들이랑 엮여서 짜증나고 불쾌한 소문에 휘말리기 싫어서요. 그러면서 남자를 보는 눈도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갖고 다가와도 이 사람도 얼굴값 하면서 나한테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모르게 피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만나게 된 게 남편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제 후임으로 들어오게 된 남편은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그때는 젊을 때였는데도 배도 불룩하게 나오고요. 첫인상만 봤을 때는 표준보다도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회사에 신입사원 들어오면 얼굴이 어쨌네 저쨌네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동료들도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후임이랑 잘 될 일은 없다겠다고 농담을 하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는 참 공평하더랍니다. 못생긴 외모의 남편이 성격 하나는 진짜 끝내줬거든요. 듣자하니 누나가 2명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그래서인지 여자를 대할 때 타고난 센스가 끝내주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주위에 사람도 많고요. 일머리는 조금 없어서 가끔 답답하게 굴긴 했지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제가 상사라는 이유로 꼬박꼬박 존중해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챙겨주기로 했었고요. 다니고 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수의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이었고 쏟아지는 업무에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옆에서 썰렁한 농담을 던져가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열렸고 친해졌어요. 퇴근하고 고생했으니 술 한잔 사준다고 불러 회사 근처에서 맥주도 마시고 그때는 남편이 정말 죽도록 잘했었네요. 혼자 들어가는 제가 위험할까봐 집 가는 방향이라고 꼭 택시를 타고 저희 집 근처에서 내렸었거든요. 본인이 사는 동네가 저희 집이랑 정반대쪽이라는 건 나중에 회사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다 알게 됐어요. 사람이 성격이 좋으면 확실히 잘생겨 보이는 것도 있나 봐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못생겨서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은 못 만나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없으면 허전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원래 사귀기 전에는 미친 듯이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홀랑 넘어간 케이스죠. 사소하게 엘리베이터를 잡아준다거나 제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자연스럽게 나눠서 들어주고 집이 반대인 거 뻔히 아는데 회식 다음 날은 운전하기 힘들지 않냐면서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태우고 출근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어요. 사내 연애는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워낙에 티를 안 내는 성격이라서 남편한테도 회사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으니까 비밀을 꼭 지켜달라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1년 연애하고 청첩장 돌리니까 사람들 다 뒤집어졌죠. 일단 외적으로 봐도 영 안 어울린다 싶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1차로 놀라고 사람들 감쪽같이 속이고 어떻게 연애를 했냐고 깜짝 놀라고요. 그렇게 제 끔찍한 결혼 생활이 막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사내 연애로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걸 죽어라고 비밀로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선은 회사에서 서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줬지만 그건 뭐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불편하게 한두 가지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가 상사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혼을 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수군거려요. 저러면 남편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냐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일을 하는 건데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시댁은 또 얼마나 난리였는데요. 나이도 어린 제가 남편의 상사로 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은근 눈치를 주세요. 회사에서 자기 아들 쥐잡듯이 잡는 애가 집에 와서 별반 다를 바가 있겠냐고 하면서요. 종종 집에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가관이었죠. 갑자기 손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왜 저러시나 했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손이 왜 이렇게 곱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작 본인 아들은 어쩌다 한번 설거지 도와주는 정도? 그것도 자기 먹은 것만 꼴랑 해놓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저번에 보니 아들 손에 습진이 생긴 것 같은데 너 회사에서 힘들게 네 눈치 보고 들어온 남편 설거지나 시키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일도 제가 더 많이 하고 생활비도 제가 더 많이 벌어오고 집에 와서 살림도 제가 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대놓고 짜증을 냈던 적도 있어요. 가만히 듣고만 계셨겠어요. 집안에 이렇게 드선 여자가 들어와서는 자기 아들이 볼 때마다 살이 쪽쪽 빠진다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찍어내시더라니까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시댁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다정한 척을 하는 남편은 현관문만 딱 닫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왜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평소에 얼마나 살림을 안 하고 살았으면 아마 그 잘나신 시어머니께서 아들 오냐오냐 키운 덕분이겠죠. 집에 들어오면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딱 누워서 TV부터 켜는 거예요. 해야 할 집안일은 산더미인데 꼼짝도 안 하고 배나 벅벅 긁으면서 저녁은 입맛도 없으니까 뭐 시켜 먹자 그러는데 진짜 그 모습 보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 있죠? 성격 하나 믿고 결혼했던 건데 그 성격마저도 결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남편과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불편한 동거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차를 타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단절된 건 말뿐만이 아니었죠. 남편과의 관계도 한 달에 2번, 그조차도 의무감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요. 내가 남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결혼을 한 존재인가 싶고 우울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잠든 남편의 옆모습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린 나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남편을 앉혀놓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만 갈라서는 게 어떻겠냐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 예상했던 사람 마냥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할 건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대뜸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태연한 얼굴에 뺨이라도 갈겨주고 싶었지만 이제 나와 끝났다고 생각되는 인연에게 그것이 행여 미움이라고 하더라도 일말의 감정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면 협의 이혼이나 소송을 해서 재판으로 들어가는 재판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조정 이혼이라는 절차도 존재해요. 저야 당연히 멀쩡한 척하고 결혼을 한 남편이 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라면 저 파렴치한에게 단 한 푼도 가지 않게끔 재판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상담을 받았던 제 담당 변호사는 남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서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며 혼수며 반반으로 결혼을 진행했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부추기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조정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오히려 조정 신청을 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걸 난 왜 여태 미뤄왔나 싶고요. 제가 잘하면 남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결국 변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요. 친정에다 바로 연락을 했죠. 조정 이혼 절차를 밟을 거고 그동안 집에서 좀 지낼 수 있겠냐고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의 이혼 소식에 부모님께서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조금 더 버티고 살아보지라고 하시면서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딸의 결혼 실패가 완벽하게 살아오신 본인들의 인생에 커다란 흠이라도 되는 것 같은 반응이셨죠. 조정 기간 동안 친정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겠냐는 말이 차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친정에서 이미 결혼한 남동생이 들어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정 이혼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혼자서 집을 얻어서 살 수도 없었고 그렇게 남편과의 불편한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있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친구 하나 제대로 못 만나고 지내왔던 제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과의 불편한 동거 생활에서 변한 건 없었어요. 여전히 각자 출근하고 회사에서 각자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각방 생활을 하고 법원의 판결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은 집행유예나 다름없는 상황이니 그래도 서로 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살았으면 했는데 그건 역시 너무 큰 기대였나 봐요. 각방 생활은 둘째치고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외박을 일삼았어요. 술에 찌들어서 비틀거리며 들어와 방문이 헷갈렸는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남편에게 저도 참다 못해 한 소리 했죠. 당신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 아무리 이혼 조정 기간이라고 해도 외박은 좀 아니지 않아? 누가 보면 이혼하자는 소리만 기다린 사람인 줄 알겠어. 나가서 바람을 피든 외박을 하든 이제 상관할 바도 아니지만 최소한 판결 선고 나오기 전까지는 예의 좀 지키고 살자.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끔찍하게 싫었던 게 뭔 줄 알아? 회사에서나 상사지. 집에서는 네가 내 마누라밖에 더 돼? 이래서 얼굴 좀 번지르르하게 생긴 여자는 일단 걸렀어야 되는데. 야, 이 집에서는 내가 1등이고 너는 만년 2등이야. 어차피 넌 이제 이혼하고 나면 이혼녀 꼬리표 달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맨날 나한테 땡땡거려? 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방바닥에 침을 뱉고 나가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술을 마셔서 힘 조절이 되지 않는 남편이 제 어깨를 밀치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꼬리뼈에 금이 가는 사고도 있었어요. 최소한 마무리는 좋게 해보려고 했던 제 노력도 그렇게 물거품이 됐네요. 혹시나 이게 나중에 재판의 사유가 될까 싶어 병원 진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조용히 진단서를 좀 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이 점차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자다가 골반이 깨질 것처럼 아프고 속옷에 얼핏 피가 비치길래 깜짝 놀라 아픈 꼬리뼈를 붙들고 응급실에 찾아갔죠. 아무래도 산부인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날이 밝는 대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장난 게 마음뿐만이 아니구나 싶어서 회사에 연락해 일주일간 휴가를 내놨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사가 그래요. 집에 무슨 일 있는 거냐고요. 되물어보니 남편은 오늘 연차를 올렸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딱히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또 나 혼자만 예의 차렸구나 싶어 회사에다가는 대충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그렇다고 둘러댔죠. 그렇게 산부인과로 찾아가 검사를 받고 전 충격에 벽을 짚고 겨우겨우 계단을 내려왔어요. 원래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인 건 알았지만 끝까지 이딴 식으로 내 발목을 잡는구나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당장이라도 눈앞에 남편이 서 있으면 멱살을 잡아 올려서 저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헤어지는 남편에 대해서 차렸던 예의, 존중 이런 거 이 순간 이후로 싹 내다 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와중에 제 담당 변호사님께 제 검사 결과를 바로 퀵으로 쏴서 보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변호사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양반은 못 되는 인간이에요. 자기 죽을 자리인 줄 알고 눈앞에 나타나줬으니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충격에 빠진 제가 겨우겨우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옆집이 이사를 하는지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몸이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이삿짐을 옮기는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리니 골이 다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야겠다 도어락을 누르는데 옆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건 제 남편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너무 피곤하고 예민해서 헛것이 다 보이는구나 했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집에서 남편이 왜 나와요. 커다란 이삿짐 박스를 들고 나오다 저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박스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연차 쓰고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옆집이 이사한다고 하더라고. 여자 혼자서 무거운 짐 나르고 있는 게 걱정스러워서 도와준 거니까 신경 꺼. 30초면 들킬 거짓말을 뭐하러 나불거리고 있었을까요? 제 집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이 혼자 사는 옆집 여자 이삿짐 박스를 옮겨주고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데 그 뒤로 따라 나온 여자가 분명히 그럽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요.
남편이 뜨악한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보는데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남편의 팔짱을 두르고 저한테 그래요. 아, 그쪽이 와이프시구나 하고요. 기가 막힌 상황에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데 마치 왕의 애첩이라도 되는 것 마냥 교태를 부리면서 남편의 팔짱을 끼는 여자를 보니까 다 식어버린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어서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좀 늙어 보이신다. 오빠 말대로 좀 인상이 사납긴 하네, 이 아줌마가. 이혼했는데 갈 데 없어서 꾸역꾸역 집에 붙어 살고 있다면서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오빠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 아줌마 남편분이랑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사랑이요? 기가 막혀서 제가 배를 잡고 막 웃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여자는 자기가 못할 얘기 했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발버둥을 치고요. 남편이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고 당신이 오해한 것 같은데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를 하자고 그래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상간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 대체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요. 하다못해 최소한 저희가 이혼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에서 만났던 거였으면 했는데 상간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왜요? 그쪽이랑 싸우고 홧김이라도 만났을까 봐요? 우리 사귄 지 1년 넘어. 왜 그래, 오빠?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당황해서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상간녀의 입을 막는 남편. 둘이 벌써 1년이 넘었대요. 이혼 조정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그렇게 붙어먹고 있었던 거죠. 자기 상간녀를 뻔뻔하게 옆집으로 이사시킬 생각을 했던 것도 제 남편이고 몰래 연차를 써서 이삿짐을 옮겨주고 있던 것도 제 남편이잖아요. 쓰레기 같은 놈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쓰레기인 걸 제대로 확인하게 되니까 차라리 마음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쓰레기를 예의 차리면서 소중히 품고 있어요. 나까지 더러워지기 전에 빨리 쓰레기통에 박아버려야죠. 너네 눈물 나는 사랑 얘기 잘 들었으니까 이제 내 차례지? 나 이혼 안 하고 이 쓰레기 붙들고 늘어질 생각도 없고 어떻게 처리하나 아주 처치곤란이었는데 나서서 주워가 준다고 하니까 누가 말려? 절대 안 말려. 그런데 딱 봐도 이 골이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 멍청한 애들이 일찍 죽는다고 같은 여자로서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야. 너 여기서 나랑 목에 핏대 세우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빨리 산부인과 가봐. 내가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거든? 검사하니까 이 자식이 얼마나 더럽게 자기 몸을 놀리고 다녔는지 그걸 나한테까지 다 옮겨놨더라고. 너라고 뭐 깨끗할 것 같니? 아니, 혹시 네가 옮긴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는 상간녀의 손에 제 검사 결과 종이를 꼭 쥐어줬습니다. 네가 주운 쓰레기 절대 반품하지 마. 반품하지 말고 썩은 내가 나든 뭘 하든 네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 알았지? 병원에서 그러더라. 한 명한테 옮은 게 아닌 것 같다고. 의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혹시 화류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냐고. 네 몸이 지금 그렇게 쓰레기통이 된 거야. 저 쓰레기 받아주느라고. 그리고 그게 끝일 것 같지? 난 네 인생 아주 제대로 망가뜨릴 거야. 몸이야 이 사람이 알아서 망가뜨려 준 것 같고 내가 벌금을 얼마나 물든 상관없이 네가 상간녀라고 세상에 다 알리고 다닐 거야. 네 부모님, 네 친구들, 네 회사 동료 전부 다. 그리고 평생 이 사람이랑 잘 살라고 행복을 빌어줄게. 알겠니? 방금 네 삽질로 네 인생이 얼마나 더 깊은 무덤으로 들어갔는지? 상간녀는 제 얘기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남편을 붙잡고 흔들어요. 저 여자가 하는 얘기 사실이냐고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남편을 보고 상간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망치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마 병원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남편은 뻔뻔하게 집 안으로 다시 기어들어오더라고요. 제 방문을 닫고 걸어 잠갔는데 밖에서 울면서 비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가 실수했다고요. 왜? 조정기간 훨씬 전에 바람 피웠다는 사실 걸리니까 이제 이혼이 네 귀책 사유 될까봐 무섭긴 한가 봐.
그런데 어떡하니? 너 문 앞에서 그렇게 연기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방금 밖에서 그 개념 없는 여자애가 씨부린 얘기, 내 검사 결과 이미 다 내 변호사 쪽으로 넘어갔거든. 위자료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도 너랑 결혼해서 덕 보는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네. 네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당장 문 앞에서 꺼져. 불쌍한 척하는 작전이 통하지 않은 걸 알았는지 일어나서 조용히 지방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상간녀가 조용하냐고요? 조용하긴 왜 조용해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누가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서 열어보니 상간녀입니다. 남편도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니까 상간녀가 죽일 듯이 남편을 노려보다가 따귀를 날리더라고요. 짝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가 나면서 남편의 고개가 돌아가고 아, 이 여자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듣고 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남편 놈을 몇 대 더 두들겨 팬 상간녀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의 남편을 뺏을 생각도 없었고, 저도 이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마누라랑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오히려 가정생활에 소홀한 것도 사모님이었고, 위자료 뜯어내서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면서 저를 꼬드겼어요. 저 병원 다녀와 보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이런 쓰레기, 저도 못 안고 살아요. 제발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이런 쓰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다 버릴 수 있겠어요.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제발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남편의 팔을 탁 내려서 저도 시원하게 뺨 한 대 갈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으니까요. 어떡하니 너? 이제 인생 완전히 조진 것 같은데 내가 이 여자 증인으로 세워서 법정에서 너 제대로 한번 조져볼 생각이거든. 돈이 얼마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소송 뒤집어 엎으려면 너 변호사 어마어마하게 비싼 사람 써야 될 거야. 알겠니? 남편은 그제야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바닥에 엎드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한 번만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다고요. 사과를 하기에 너무 늦어버렸죠. 전 그런 남편 악어의 눈물에 다시는 속지 않을 거다 다짐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남편의 손등을 구둣굽으로 꽉 지려 밟았어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집 밖으로 걷어차버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정말로 그 상간녀의 도움으로 저는 조정 이혼에서 재판 이혼으로 변경해서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이기는 결과는 당연하지만 남편의 외도 조정 기간에도 상간녀의 집까지 찾아간 불순한 행동을 이제 더는 제 입으로 따져 묻지 않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부로 살아왔던 결과가 어떤 무거운 벌로 돌아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혼 좀 하면 뭐 어떻습니까? 쓰레기랑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도 이제 당당해져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처음에야 결혼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거창한 새로운 시작일 것 같지만 사실 살아보면 별거 없잖아요. 착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별 탈 없이 화목하게 살면 그게 최고의 결혼인 거죠. 그게 또 인생이고요. 저는 제가 결혼하면 당연히 저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 만나서 사랑스러운 아이 낳아 오래오래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어요. 살다 보니 제가 세상을 너무 밝고 긍정적으로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순진했던 거죠. 전 모든 사람이 다 저처럼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전 당연히 한 가족이 되면 서로를 위해 많은 걸 공유하고 힘이 되어주며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제 남편처럼 말이에요.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전문대 건축과를 나와서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 회사 다니면서 만났고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 근처 구청 직원이었어요. 남편이 당시에 건축과에서 근무할 때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친해졌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직업도 좋고 덩치도 크고 듬직한 게 저도 평소 남편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남편은 만날 때마다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워 보이는 게 딱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라면서 꼭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거기에 저는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에는 남편이 마냥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 남편은 자꾸만 결혼을 서둘렀어요. 본인 나이가 있어서 결혼이 급하다면서요. 전 그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연애하고 싶다고 했죠. 사실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이 때문에 쫓기듯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내 나이도 내 나이지만 자기 나이도 여자 나이로 치면 그렇게 어린 건 아니야. 여자 나이 30 중반이면 산부인과에선 노산이라고.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이제 만난 지 겨우 반년도 안 됐는데 결혼은 좀 이르지. 자기야, 나 못 믿어? 나 우리나라 공무원이야.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우리 둘이 서로 많이 좋아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 꾸리는 게 중요하지. 고민할 게 뭐 있어? 남편은 저와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서 결혼을 졸랐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내가 좋을까 싶어 내심 좋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날 때마다 저와의 데이트보다 오로지 결혼만 밀어붙이니 조금 지치더라고요. 저도 좋게 좋게 타일러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말을 돌렸죠. 저도 결혼한다면 남편과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법을 계속 바꿔가면서요. 자기야, 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둘이서 살아온 거 알지? 남자 둘이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나 정말 지금까지 아버지랑 둘이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 자기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야. 내가 잘 알지. 지방으로 일하러 다니기 바빴던 아버지께서 일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우셨기 때문에 혼자일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언제나 안정적인 가정을 꿈꿨답니다. 평생 외롭게만 살아온 내 앞에 자기처럼 좋은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 자기만 내 옆에 있어주면 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한창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라 몰랐어요. 오로지 남편이 안쓰럽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도 없이 무뚝뚝한 아버지와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급하게 서두를 때 그때 알았어야 했죠. 남편이 저와 왜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의심해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세상 물정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 집에서 늦둥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40 넘어 낳으셔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에게까지 엄청난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게 아름답고 투명하게만 보였습니다. 바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결혼하면 당연히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로 생각했죠. 아버지를 혼자 두고 분가해서 산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요. 전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각자 환경이 많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요. 처음엔 저도 남편이 외동에다가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와 관계가 끈끈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으시답니다. 밥이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건 물론이고 아예 주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시대요.
저는 말로만 들었지 정말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집안 살림은 남편이 거의 다 했나 봐요. 남편 말이 시아버지는 절대 혼자 못 사신답니다. 집안일 해주시는 파출부 아줌마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혼자 계시게 둘 수가 없다네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내도 없이 환갑도 훌쩍 넘기신 분이 지금까지 혼자 밥 한 끼 못 차려 드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왜 굳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예민하고 고지식한 분이시면 오히려 따로 사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는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집안 살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에 집안일 도와주시는 파출부 아줌마 계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는 평생 아내도 없이 혼자 나 키우면서 사셨는데 나까지 나가면 혼자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서둘러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혼자 외롭게 두고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워낙 고지식하고 고집이 있으셔서 자신이 아니면 그 성격 받아줄 사람도 없다고요. 남편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연세는 많으셔도 건강하신 편이고 사이도 좋으세요. 언니랑 오빠도 다 결혼했고 조카들까지 다 커서 항상 집안이 북적이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내내 둘뿐이었으니 남편까지 나가버리면 시아버님은 혼자 많이 외롭고 적적하실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일도 열심히 하셔서 노후 준비도 다 해놓으셨어. 자기가 예쁜 손주 하나만 떡 낳아주면 아버지가 다 키워주신다고 했다니까. 남편은 저와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집에 집안일을 해주시는 파출부 아주머니도 계시다. 시아버지가 건물도 있고 재산도 많은 데다가 연금도 꽤 많이 나와서 은퇴 준비도 이미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 둘, 셋은 낳아도 대학까지 거뜬히 보내주실 정도는 되신다네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남편에게 저도 빠져 있을 때라 그런 이유 정도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하나 믿고 해보기로 했어요. 옛말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잘하면 아무리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인 시아버지라도 외며느리인데 당연히 예뻐해 주시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리숙한 저를 친정에서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은 홀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생각처럼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전 이미 남편에게 빠져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전 결혼하자마자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생각보다 시아버지 시집살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한 말이 다 맞긴 했어요. 시아버지는 재산은 많으시더라고요. 건축업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투자를 잘하셔서 땅도 많고 건물도 있어서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뭐래요. 시아버지는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옛날 분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사회생활 하신 분이 무슨 조선시대 때의 사람 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월차라 조금 늦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새아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고 시아버지가 아침을 먹는데도 방에 자빠져서 잠을 잘 수가 있냐? 저도 너무 오랜만에 월차라 좀 쉬고 싶어서요. 이따 점심은 저랑 같이 드세요. 아버님 초계국수 좋아하시니까 아줌마한테 국수 해달라고 할까요? 시아버지께서 아침을 같이 못 먹은 게 좀 서운하신가 싶어 저는 점심 때는 같이 먹자고 애교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쉬는데 아줌마를 뭐하러 있으라 그래? 오늘은 오전만 하고 들어가라고 했다. 아줌마가 가셨다고요? 그러면 점심은 저랑 같이 나가서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새아가,
이제 보니 네가 막둥이라고 사돈댁에 아주 오냐오냐 키우셨나 보구나. 결혼한 여자가 당연히 시간 되면 따박따박 밥을 해서 시아버지 앞에 대령을 해야지. 어디서 늦게까지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서는 밥까지 나가서 먹자는 소리를 해. 저는 시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늦둥이 막내로 귀여움만 받으며 오냐오냐 자란 건 맞지만 시아버지 말처럼 아예 사리분별 못하는 모질이는 아니에요. 평소 회사 일이 많아 매일 야근이라 집에 와서도 잠만 자고 출근했어요. 주말이면 집에 시아버지가 계시니까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아버지 뒤치다거리만 했고요. 주말에는 파출부 아줌마도 안 오시기 때문에 시아버지 식사 준비에 밀린 집안일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월차라 좀 쉬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도 아니고 평소보다 몇 시간 늦잠 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평소에도 워낙 별거 아닌 거로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 가지고도 툭 하면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큰 소리 내냐고 하신 적도 있었고, 제가 일 때문에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을 때도 유부녀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되겠냐며 사소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작은 일로 괜히 시아버지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은 참아지질 않더라고요. 마음에 쌓인 게 평소보다 많다 보니까 순간 욱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 차리는 식모도 아니고 피곤하면 늦잠 잘 수도 있고 집에서 밥 차리기 싫으면 나가서 먹을 수도 있죠. 뭘 그런 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집에서 드시고 싶으시면 아버님은 집에서 드세요. 전 나가서 먹을 테니까요. 그날 일로 시아버지는 제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났어요. 전 그대로 집을 나와 혼자 밥을 먹고 저녁 때가 다 돼서 들어갔죠. 시아버지 얼굴을 보기 싫어서요.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시아버지 밥도 안 차려주고 혼자 나가서 먹겠다고 나가버렸다고 했다네요. 물론 시아버지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시아버지 말에 화가 나서 밖에 나가 혼자 밥을 먹고 들어온 건 맞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도 없는데 아버지 혼자 두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남편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시아버지가 갓난아기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한테 매일 당연하게 밥상 차리는 게 말이나 돼? 나도 결혼 전에는 밥상 한번 차려본 적 없어. 그런데도 난 지금까지 항상 아버님 밥 차려 드렸잖아. 딱 오늘 하루 늦잠 좀 잔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 험담까지 들어야겠어? 지금까지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일절 얘기한 적 없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시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결혼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였지만 남편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전 그래도 시아버지 앞에서가 아닌 저와 있을 땐 제 편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물론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하루에 고작 몇 끼 먹는 거, 그것 좀 차려달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 남편은 시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인 우리가 맞춰들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시간이 갈수록 답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모르는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없으니 시집살이 안 하고 부잣집에 시집가 편하게 사는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한 명이 시어머니 2명 몫은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놈의 망할 놈의 성질머리 이겨내질 못하고 또 사고를 치셨더군요. 그래도 이번 파출부 이모님은 꽤 오래 버티셨었는데 결국 또 시아버지 때문에 그만두셨어요. 에이, 오히려 잘 됐어. 그 옆에 내 반찬도 맛이 없고 매일 농땡이만 피우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다. 아버지, 아줌마가 내일부터 당장 안 나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집안일이라고는 일도 모르시면서 일하는 아줌마한테는 얼마나 진상을 피우는지 몰라요.
보통 다들 반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셨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돈을 더 드린다고 사정을 했는데 소용없었답니다. 그래도 이번 아줌마는 중간에 여러 번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1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아버지께서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아줌마를 들들 볶으셨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라고 하시질 않나. 주방에는 들어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냉장고랑 서랍장을 다 뒤집더니만 안 보이는 데는 신경도 안 썼다고 아주 호통을 쳤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줌마가 더는 못 참겠다고 하신 게 시아버지께서 자꾸 눈치를 주면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심을 하셨답니다. 아줌마 앞에서 뭐가 안 보이네 없어졌네 하면서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도 다 열어보라고 하셨대요. 제가 생각해도 그만두지 않고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제발 좀 성질 좀 죽이시라고 했어요. 이제 이 집에 올 아줌마도 없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우리 며느리 있지 않냐. 저번에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성질은 좀 있어도 제법 손맛도 있고 음식 솜씨도 있는 게 돈 받고 일하는 여편네보다 훨씬 낫더라. 은주가 매일 출근해 야근해 얼마나 바쁜데 집안일을 해요. 제가 다른 사람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당분간은 식사만 밖에서 사드세요. 우리 집에 버젓이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밖에서 밥을 먹어? 세아가 너 다니는 회사 월급이 얼마냐?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저는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진짜 우리 은주 월급 아버지가 주시게요? 그럼 완전 좋죠. 그치, 여보? 좋지? 시아버지의 말에 입이 쩍 벌어져 다물지 못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말에 또 한 번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을 수 있을까요? 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당신 지금 이게 웃을 일이야? 내가 멀쩡한 내 직장 두고 왜 아버님한테 돈을 받아? 아버님, 저 절대 일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그대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그대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항상 제 걱정만 하시는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시아버지에 대해 답답한 게 있어도 친정에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더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 이러다 화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제 얘기에 친정 식구들은 모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과 행동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남편에게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집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불이 나게 친정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친정 부모님과 오빠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바깥 사돈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난 지금도 내가 아침밥 차려 먹고 가게에 나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자니 여자니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장인어른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잘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어. 은주가 자네 믿고 결혼한 거지. 고집불통 시아버지 모시겠다고 시집간 거 아니지 않나? 한 번만 더 내 딸내미 눈에 눈물 뺐다가는 그 길로 우리 은주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게.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아버님이 또 그러시면 제가 책임지고 은주 데리고 분가하겠습니다. 저는 당장은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 단호하게 경고를 날려주신 덕분에 남편 입에서 처음으로 분가 얘기가 나왔어요. 절대 시아버지만 두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도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며느리가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돌보지 못했다면서 웬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이번엔 확실하게 얘기하겠다네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괴롭히지 말고 제가 마음 상할 말도 가려서 하시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해준 건 처음이라 전 한 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남편이 말을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그전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시면 더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예 툭 하면 2층에 올라오셨죠. 2층 부부방이나 제 옷방을 마음대로 열어보시면서 살림 솜씨가 좋네 어쩌네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니 어디서 또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너 월급으로 한 300도 못 받는다며?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나 들어오면서 그거 받을 바에야 그냥 때려치우지 그래? 네? 아버님, 돈도 돈이지만 제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이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일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일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어쩜 저렇게 사람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기분이 다 상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한 직장을 10년 넘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제가 하는 일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돈 가지고 저를 주저앉히려고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게 돈을 준다는 건 평소 파출부 아줌마를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왜 자꾸만 일을 그만두게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다른 생각이 있으셨어요. 네 나이도 있는데 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가 생기겠냐? 내가 앞으로 꼬박꼬박 너한테 한 달에 300씩 월급 줄 테니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얌전히 애나 만들어. 네, 맞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였어요. 제 나이도 있는데 일 때문에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애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니 하루라도 빨리 귀여운 손주 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가 한다고 해서 아이가 덜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벌써 일까지 그만둔다는 건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또 남편과 다퉜습니다. 이젠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낳아라 닭달까지 하시니 너무 힘들다고 한 소리 했는데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자기야말로 너무 태평한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마흔인데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지.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전 제 말에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항상 이 집에서는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내 일 때문이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도 일이고 취미 생활이고 바빠서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랑 당신이랑 같아? 아, 난 공무원이야. 나랏밥 먹는 사람이라고. 구청에서 매일 윗사람들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면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 나처럼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미리 점수 따놔야 정년까지 편하게 버티는 거라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 남편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불같이 급했어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졸라대더니만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아이에게 꽂혔더라고요. 그날 이후 정말 매일매일 아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당신 일 때문에 매일 바빠서 우리 아이 만드는 일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잖아. 남편을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제 탓을 했어요. 본인도 항상 주말이면 운동 모임에 술 모임에 집에 있지도 않으면서 일하고 온 제가 바빠서 아이를 만들 시간이 없었다네요. 당신이야말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주말이라고 나랑 데이트 한 번 했어? 아니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어? 평일에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내가 있든 말든 당신은 항상 먼저 자기 바빴잖아. 그뿐이야?
주말만 되면 나랑 시아버지 집에 두고 매일 모임 핑계 대면서 나가기 바빴고. 그랬습니다. 저도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엄청 바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연애를 짧게 한 단점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항상 둘이서 만났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일 줄 몰랐거든요. 학교 동창 모임, 산악회, 조기 축구도 모자라서 구청 내 직원들과 무슨 밴드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저렇게 바쁜 사람이 결혼 전에는 어떻게 저와 연애했나 싶더라고요. 당신도 나가면 되잖아. 당신이 갈 데가 없어서 매일 집에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왜 내 핑계를 대? 뭐 핑계? 당신 나랑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난 매일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는 시아버지 뒤치다꺼리나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주신다잖아. 그렇게 힘들면 그냥 일 그만둬. 그러면 되잖아. 당신 내 말 아예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일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잖아. 우리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매일 밖으로만 돌면서 이제는 아예 나더러 집에서 파출부 노릇까지 하라는 거 아니야? 진짜. 당신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잔소리가 심해? 남자가 일하면서 사람 만나고 취미생활 좀 하는 거 가지고 여자가 일일이 이렇게 바가지 긁어야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넋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꼭 시아버지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 앞에서는 제 편인 척 굴기도 하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본인도 슬슬 지치는지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팔자 좋은 줄 알아야지. 당신이 어릴 때부터 장인 장모님한테 오냐오냐 귀여움만 받으며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 감사한 줄을 모르나 본데 다른 여자들은 시부모 봉양하면서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심지어 애들도 둘 셋씩 키운다고. 당신 도대체 언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2023년이야.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돈줄 잡고 있는 사람이 갑이야. 갑 말을 들어야 대대손손 편한 거라고. 재벌들 봐봐. 자식들이 부모 말을 얼마나 잘 들어. 당신도 이 김에 그 비전도 없는 직장 그만 때려치우고 우리 아버지 옆에서 예쁨 받으면서 애나 키워. 전 남편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까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유롭게 살고 전 시아버지 비위나 맞추면서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요. 더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걸요. 전 남편 말대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했어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괜히 혼자 눈치를 봤나 봐요. 그러고 보면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약속도 잘 잡지 않고 매일 칼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죠. 평소에 야근이 많다 보니 제 시간에 끝나는 날만이라도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알아서 시아버지 밥 차리고 알아서 집안일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전 그렇게 제 다짐대로 결혼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남편이 늦으면 저도 나가서 놀다 늦게 들어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술도 먹고 들어가고 평소 제가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할 땐 언제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에게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날도 제가 친구와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갔더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 마누라 단속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이 시간까지 밥을 먹는지 마는지 전화 한 통도 없고 매일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왜 괜히 일하는 아줌마는 괴롭혀서 그만두게 하셨어요? 네 마누라가 있는데 파출부를 왜 써?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은죽해 영 나이 많아 보이는 게 애나 제대로 낳겠냐고 했더니만 나이 많아도 얌전하고 말은 잘 들을 거라고 했잖아. 저도 겉만 보고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죠.
조씨는 무슨, 이거는 뭐 나이로 어디로 처먹었는지 애 낳을 생각을 하기를 하나, 얌전히 일을 그만두기를 하나. 매일 시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니 원. 저는 문 밖에서 듣다 어이가 없어서 불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안 남자들은 여자를 무슨 종처럼 부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주 계획적이었네, 당신.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얌전하고 말 잘 듣게 생겨서 나랑 결혼한 거였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해요. 그런 거 아니라. 아버지가 괜히 자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시니까, 내가 대충 그렇게 그냥 말 돌린 거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니 속에 담아뒀던 말을 쏟아내셨어요. 어디 감히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네가 아주 친정에서 못돼 먹은 것만 베어 먹었구나.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아들도 순풍 낳고 시아버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 남편한테 바락바락 대들기를. 아버님이야말로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받고 일하시는 아줌마들도 아버님이라면 다 질려서 학을 떼고 그만두시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님 비위를 맞춰요? 그래서 돈 준다고 했잖아. 내가 그깟 300 줄 테니까 빨리 애나 하나 순풍 나. 아버님이 주시는 돈 저 필요 없거든요. 저 아버님 밥이나 차려드리고 애나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개념 없는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애도 안 낳고 시아버지 봉양도 안 하려면 결혼을 왜 했어? 어? 너 설마 내 재산 노리고 이 집에 들어왔구나? 또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도 아버님만큼은 아니어도 다 먹고 살만 하시거든요. 제 앞에서 돈 가지고 위세 부르지 마세요. 아버님 돈에는 추워도 관심 없으니까. 아이고, 결혼한 지 언젠데 아직 임신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옛날 같으면 너 같은 건 소박 맞아도 시원찮어. 소박이요? 저라고 이딴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애 낳고 싶은 줄 아세요? 저도 고집 있어요. 아버님 미워서라도 절대 애 안 낳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이고, 저거 좀 말하는 것 좀 봐. 예, 아들아, 전현 저거 혹시 불임 아니냐? 너 당장 병원 가서 저거 불임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봐. 불임인데 일부러 아닌 척 큰 소리 치는 거일 수도 있어.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전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았어요. 더 싫었던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반포기 상태였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죠. 머리로는 당연히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갈팡질팡하는 마음에 화르륵 불씨를 붙인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지금까지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아버지가 제게 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글쎄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지금까지 주말마다 등산이니 밴드니 하면서 나갔던 게 사실은 다 그 상간녀를 만나러 간 거였더라고요. 불륜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구청 직원들 핑계를 대면서 아침 일찍 나갔죠. 밴드 연습을 한다고요. 전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 주말에 저만 집에 두고 나가는 데에도 익숙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뻔뻔하게 연기를 잘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처럼 아예 그 전날부터 엄청 징징거렸거든요. 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밴드 연습을 하러 간다는 사람이 옷방에 악보 가방을 두고 갔더라고요. 전 남편이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 바로 따라 나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면 바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어서 제가 빠르게 뛰어내려갔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주차장에 내려온 것도 모르고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여봉봉, 나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어?
내가 우리 여봉봉 위해서 다 사갈게. 바로 뒤에 자기 마누라 여보가 있는데 딴 년한테 여봉봉 소리를 아주 잘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에게요. 그리고 뒤통수를 3개 후려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어요. 뭐 여봉봉? 어우 진짜 너 지금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 더러운 년놈들, 내가 너희들 다 가만히 둘 줄 알아? 저도 제게 그런 면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봉봉 소리를 듣는데 아주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전 화가 풀리지 않아 한참을 남편 머리를 잡아 흔들었어요. 이미 남편의 목소리가 모든 증거였으니까요. 남편은 놀라 어쩔 줄 모르며 제게 진정하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개소리였어요. 전화 통화한 사람이 구청 동료랍니다. 평소에 그렇게 장난처럼 주고받는데 제가 오해할 줄 몰랐다네요. 지금 바로 자기가 전화해서 확인해 줄 테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남자 새끼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제가 그 말을 믿어줄 줄 알았나 봅니다. 어림없죠. 전 순식간에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 너무 걱정되잖아. 무슨 일 있어? 설마 자기 마누라 옆에 있어? 여봉봉 씨, 너 딱 걸렸어. 내가 너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거기서 딱 기다려. 전 그대로 남편 핸드폰을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남편은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났죠. 자기 핸드폰을 왜 가져가냐고요. 전 절대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큰 증거인데 돌려줄 수 없었죠. 전 그대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 손에 든 차키를 뺏어버렸어요. 그대로 차를 빼서 타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참을 남편이 쫓아왔지만 당연히 소용없었죠. 전 동네를 벗어나자마자 갓길에 주차를 하고 급한 대로 남편 휴대폰 안에 사진이며 메시지 내용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상한 내용은 모두 다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멍청하게 아주 증거를 그대로 다 남겨놨더라고요. 그날 밤 밴드 연습 간다던 남편은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와, 내가 아버지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거랑 결혼했지? 남편은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가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아주 뻔뻔하게 나왔어요.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어. 너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 같아? 기다려. 내가 아주 너랑 그 상간녀년 둘 다 고소해서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어휴, 촌스럽긴. 요즘 누가 상간년이 간통이니 그런 걸 가지고 고소를 하냐? 서로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나 너처럼 무식한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사니까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 알았어? 웃기고 있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아주 네가 쪽팔린 줄을 모르는구나. 남편은 제게 나가라고 했지만 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밝혀내야 할 게 많은데 제가 뭐하러 나가겠어요. 그러자 남편 이 자식이 답답했는지 며칠을 씩씩거리더만 결국 자기가 짐을 싸서 제 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린 남편은 정말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사실 들어오든지 말든지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시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벌써 며칠이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남편에 대해 일절 묻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아버님에겐 따로 연락했나 해서요. 저와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어물쩍 괜히 말을 돌리더니 또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집에서 매일 악다구니를 쓰면서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아들이 못 버티고 딴 생각이 든 거지. 아무리 아버님 자식이라도 그렇지. 지금까지 제가 차려드린 밥상 받으시고 제가 빨아들인 속옷까지 입으시면서 어떻게 매번 그렇게 아들 편만 드세요? 아들이 밖에서 상간녀까지 만들어 놨다가 걸렸는데 아버지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지 그러시면 돼요. 아이고, 말하는 것 좀 봐라. 너처럼 사근사근한 맛없는 마누라가 집에서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도 무서워서 안 들어오겠다.
바람을 피운 것도 집을 나간 것도 다 거지 같은 남편이 잘못한 일인데 시아버지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싫은 소리만 해대면서 남편 편만 들었어요. 저야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 이대로 이혼하고 집을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다른 거였어요. 연세 많으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실 테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아이를 못 가져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시아버지에게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항상 걱정하셨는데 이혼까지 한다고 하면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대로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아예 종적을 감췄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라도 없으니 다행이죠. 괜히 애라도 하나 있어서 저런 인간이 아버지라고 상종하면 그게 더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던 중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리 굉장히 나긋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너무했어.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자기 아들밖에 모르고 고지식한 양반이 웬일로 제게 사과를 하나 싶어서요. 너랑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몇 년을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내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살뜰하게 보살피고 챙겼는데 내가 못나서 내 아들 편만 들었다. 자, 이거 받아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전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서 어안이 벙벙한 채 눈을 끔뻑이고 있었어요. 글쎄 제게 통장을 하나 건네시더라고요. 자그마치 1억이 든 통장 말이죠. 통장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내가 도무지 미안해서 네 얼굴을 볼 낯이 없구나. 이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편하게 받고 못난 내 아들 새끼는 잊어. 나야 이대로 너 보내는 게 안타깝지만 널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놔주는 게 맞지. 앞으로는 네 인생 살아라. 시아버지는 온갖 폼이란 똥폼은 다 잡으면서 심각한 척 저를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는 개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절대 진심일 리 없다. 제가 아무리 멍청하고 순진해도 시아버지와 함께 산 세월이 있죠. 누구보다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 저런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시아버지를 미행했어요. 얼마 전부터 시아버지가 한 번씩 산책 간다며 늦은 시간 나가시는 걸 봤거든요. 평소 무릎이 워낙 안 좋아서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너무 자주 나가시니까 아무래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여자의 촉이란 무시 못하는 거더라고요. 잠깐 산책 간다던 시아버지는 택시까지 타고 이동을 하더니 당신의 명의로 된 건물 앞에서 내리셨어요. 저도 급하게 택시에 내려 시아버지 뒤를 바짝 쫓아갔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시아버지가 남편을 숨겨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의 건물 안에는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층이 몇 개 있어요. 딱 거기서 내린 시아버지가 한 오피스텔 앞에 멈추더니 벨을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전 앞뒤 생각할 거 없이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곧장 그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정말 커다란 방망이로 머리를 3개 두들겨 맞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종적을 감췄던 남편이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뒷골이 3개 당겼는데 글쎄 그 상간녀년이 남편 뒤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시아버지에게 온갖 애교를 떨며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망할 놈의 년놈들이 아예 살림까지 차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진했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상간녀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할수록 기술이 느는지 한번 남편 머리채를 잡아봤다고 단번에 제 손에 착 감기더라고요. 뭐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여보, 왜 이래? 진정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 여우 같은 년이 남의 남편 데려다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감히 살림을 차려? 그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더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너 그 손 못 놔? 그러다 우리 손주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래? 남편도 아닌 시아버지가 상간녀의 머리털을 뜯어내고 있는 제 손을 낚아채더니 저를 바닥에 밀었습니다. 글쎄 저 거지 같은 상간녀 뱃속에 이미 제 남편의 아기가 자라고 있다네요. 남편과 상간녀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더 큰 상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조강지처를 배신하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말 잘 듣고 손주 순풍 낳아주는 시아버지가 원하시던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함께한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상에서 제일 고지식한 시아버지께서 저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집구석이더라고요. 이 집안에서는 며느리라는 게 남편 시아버지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면서 애나 잘 낳으면 그만이었던 거죠. 왜인지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보다 훨씬 더 서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딴 년이랑 바람난 남편이야 이미 떠난 맘인데 잡아봐야 어쩌겠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속고 이용당한 게 너무너무 분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망할 놈의 부자지간을 어떻게 손봐주면 좋을까 해서요. 잠시 생각하다 저는 그대로 씩씩거리며 건물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더 신랑이 해봤자 3대 1인데 저한테 유리할 게 없잖아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제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으니 저는 망신살로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꽃집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마침 생각이 떠올라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웬 꽃이냐고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지금까지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구청에서 일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것도 다행이었죠. 꽃집에는 왜 들어간 거냐고요? 애를 가졌다는데 당연히 축하해줘야죠. 아주 많은 사람에게요. 저는 다음날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구청으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구청으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하나씩 해서 여러 개 보냈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하나 크게 달았습니다. 불륜남 건축과 땡땡땡 과장과 불륜녀 여권과 땡땡땡 직원의 임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을 하나하나 리본에 붙였거든요. 컬러로 크게 뽑아서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구청이 아주 발칵 뒤집혔죠. 현수막을 발견하자마자 남편이 헐레벌떡 걷어내리기야 했지만 그래도 구청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구청에 민원을 넣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이냐고요. 제가 바라던 대로 남편과 상간녀 둘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전 당연히 남편과 이혼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주 잘하시는 유명 로펌 변호사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의 위자료를 청구해서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법원 앞에서 잠깐 만난 상간녀는 볼록한 배를 불쑥 내밀며 저를 인권침해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 때문에 직장도 잃고 망신을 당했다고요. 언제든 고소해. 다 받아줄 테니까. 근데 아직 모르나 보네. 당신 시아버지 되실 분이 워낙 꼬장꼬장해서 그분 뒤치다꺼리 하랴, 애 낳고 키우랴 정신없어서 나랑 싸울 시간 있을지 모르겠네. 그 이후로 몇 번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공무원에서 잘렸으니 그 속이 아주 난리가 나서 제게 소리부터 질러댈 게 뻔한데요. 말도 안 통하는 노친네랑 싸워봐야 제 입만 아프죠. 그러고 보니 상간녀도 지금까지 영 소식이 없네요. 벌써 애도 낳은 지 한참 됐을 텐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아주 바쁜가 봐요. 전 남편과 헤어진 이후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받은 1억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까지 해서 집도 하나 샀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여전히 제 걱정하시지만 전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던 일 열심히 하면서 전보다 더 저를 사랑하며 살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